안녕하세요. 열심히 일을 하며 한 가장으로서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최근 어머니를 잃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모든 걸 다 두고 떠나고 싶었죠. 하지만 제겐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어 떠나지도 못하고 거의 죽지 못해 살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만 생각하면 저는 손이 떨리고 마음이 아프네요. 그날 일을 잊고 싶은데 어찌 잊을까요? 시간이 약이라지만 언제 묻어내질지 모르겠네요.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까요? 솔직히 제 마음 편해지자고 적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들어달라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먼저 감사 인사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장남으로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할머니 이렇게 한 집에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동생을 아주 예뻐해 주셨지만 어머니를 그리 좋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희 앞이라고 숨길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어린 제가 할머니께 어머니 좀 그만 괴롭히면 안 되겠냐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저 때문에 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했으면 애가 그런 소리를 하냐며 어머니에게 모진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할머니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말이 독이 된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할머니에게 재롱을 부리는 것과 놀아달라고 떼를 쓰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효과는 꽤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할머니에게 놀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또 할머니는 엄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애를 못 보면 할머니에게 떼를 쓰냐며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니 할머니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게 잘해준다고 해도 저는 할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만큼 저는 어머니가 너무 좋았고 제 우상이었거든요. 어머니는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키도 굉장히 컸어요. 어머니 키가 167 정도에서 8 정도였으니 큰 편이죠. 어머니는 이름도 고왔는데 도망간다고 결혼하고 나서 이름을 아주 못나게 바꾸기도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라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늘 다정하게 부르는 게 기억이 나거든요. 하지만 제가 할아버지의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일찍 돌아가셔서 아쉬웠죠. 일찍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 이유는 할머니의 구박 덕분도 있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실 때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듣기가 싫었으면 생각도 나지 않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려 노력했을까요? 그 뒤로 나이가 차고 나선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사춘기도 오고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좋지 않은 감정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할머니를 안 좋게 생각하게 된 건 아버지의 영향도 컸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매번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머니에게 욕을 했습니다. 때리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에게 늘 문제라며 욕을 했고 거기에 질세라 할머니도 가세에 어머니를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제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춘기 때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못되게 굴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욕을 듣는다면 기분이 안 좋지 않나요? 그런데 어머니는 매번 듣고만 있으니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집구석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지고 말았죠. 늘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른들은 왜 매번 화만 내고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났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점점 가난해졌고 사이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나마 할머니와 아버지는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이제 할머니에게까지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이 집구석. 어머니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젠장. 내가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었는데 니까짓 게 뭐가 좋다고 결혼을 했는지. 이런 년이 뭐가 좋다고. 어머니는 말리지 않고 뭐 했어요? 이 망할 놈아. 내가 왜 안 말렸어? 내가 그런 집안 싫다 했지? 그런데 네 놈이 죽어도 결혼해야겠다고 해서 그래서 한 결혼 아니냐? 아버지와 할머니는 늘 이런 이야기로 다투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다른 형 누나들과도 어울리며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방황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고 아버지는 고삐가 풀려 어머니와 동생을 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는 희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면서 운동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은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은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싸움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은사님 덕분에 정신을 차려 검정고시를 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고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전에 은사님이 부모님께 꼭 찾아가라고 해서 저는 몇 년 만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그렇게 나간 주제에 욕먹는 게 두려워 많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때가 아니면 또 언제 찾아갈까 싶어 용기를 내 집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제가 알던 집과는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낡았나 싶었고 집에는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저는 옆집 사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는 왜 이제와 왔냐고 막 우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은 집과 마찬가지로 제가 알던 모습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통통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없어지고 마르다 못해 깡마른 모습을 하고는 나사 하나 빠진 모습으로 아무 감정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를 욕하지도 반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를 지그시 쳐다보며 제 이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이름을 말하고는 있지만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또다시 옆집 할머니가 울며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놈아, 너는 왜 이제 와서는 네 애미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남은 자식 하나 보내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너는 왜 이제야 왔어? 자식을 보내다뇨? 그런데 할머니의 말씀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자식이라고 해봤자 저랑 여동생 둘뿐이라 남은 자식이라고 해봤자 여동생뿐인데 여동생을 보냈다고 하니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예진이 시집 보냈어요? 왜요? 아버지가 보냈어요? 시집 보내긴 뭘 보내. 저 세상으로 보냈지 이놈아. 할머니의 말을 듣고 땅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동생은 몇 개월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집을 나가고 난 뒤 얼마 뒤 집을 나갔다고 했고 그렇게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런 불운이 따라오고 만 것이었죠. 그 후로 어머니는 밥도 먹지 않고 매일 동생을 찾아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동네 분들이 어머니를 챙겨줘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어머니도 동생을 따라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그제야 어머니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며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왜 이제 왔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이놈아, 왜 이제 왔어? 어서 동생 찾으러 가자. 네 동생 추위도 많이 타는데 집에 오지를 않어. 저는 옆집 할머니를 쳐다봤고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며 늘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학 공부를 위해 서울에 올라간다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1년을 고향에서 지냈습니다. 1년 동안 어머니의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어머니와 지내는 동안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틈틈이 공부도 했고 일도 정말 열심히 해서 대학 등록금도 벌었습니다. 물론 4년 동안 다닐 등록금은 없지만 당장 필요한 생활비와 돈은 검정고시를 하며 모은 돈과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건 어머니께서 동생이 떠났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전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실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요. 어머니에게 하는 모든 말이 조심스러웠어요.
괜히 내가 대학을 간다고 해서 어머니를 떠나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장하네, 내 아들.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래. 근데 이 애미가 모은 돈이라곤 이것밖에 없는데 괜찮겠니? 아니면 어디 돈 빌릴 곳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걱정 말고 대학 가. 어머니, 괜찮아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가면 돼요. 그래도 네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써. 그러지 말고 내가 빌려볼게. 어머니, 진짜 괜찮아요. 이것저것 지원받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면서도 일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저는 다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지방이지만 꽤나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게 됐고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열심히 했습니다. 일도 공부도 연애도 다 열심히 했습니다. 학창시절의 방황을 잊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본 친구들은 제가 방황을 했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얌전한 학생이었던 척을 했습니다. 저의 학창시절과 대학시절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시 어머니랑 재회를 한 게 가장 큰 사건이었죠. 뭐랄까, 방황도 심하게 하고 늘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지 점점 어머니를 향한 이 마음이 커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위하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도 저와 결혼할 사람이 조금 안쓰럽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럼 결혼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야 결혼을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한 번씩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뿐이었죠. 결혼의 필요성을 느껴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대단한 절실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상형을 만나고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저희는 몇 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집안 차이가 꽤 나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기 쉽지 않은데 박서방이 아주 복덩이야?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결혼 비용은 우리 쪽에서 다 될 테니 부담 가지지 말고 사부인한테도 내가 잘 말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어머니까지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다행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좋게 봐주셔서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자랐는데도 열심히 공부를 해 대단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은 걱정 말라며 처가에서 다 부담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까지 배려를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는 이 결혼은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필날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보같이 말이죠. 그리고 아내와 저희 본가로 갔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서 어머니에게 이사를 제안했지만 자기는 한평생 살았던 곳에서 살고 싶다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수리는 했지만 아내가 불편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처갓집과 너무 비교가 되어 조금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내는 워낙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불편해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고맙게도 어머니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싹싹하게 어머니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먼저 말도 걸고 몸이 먼저 앞서 나갔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한 걱정은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행동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는 달달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허니문 베이비로 아들을 얻게 되었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완벽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인어른께서 제게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따로 전화를 할 일이 없는데 전화가 오니 괜히 불안하더군요. 그래, 박서방, 바쁜가? 아닙니다. 무슨 일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혹시 자네 따로 병원 차릴 생각은 없나? 내가 투자를 하지.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아, 언제 이래서 개인 병원 차리나? 그것도 다 대출 끼고 하는 건데 그냥 내가 해준다고 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하지만 장인어른,
내가 박서방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내 딸 체면을 위해서도 있어. 그리고 우리 집안이 공부머리는 아니지 않은 거 알지 않나?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몸으로 부딪혀서 장사나 할 줄 알지 뭐가 되겠나? 그래서 얼마나 무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박서방 덕에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 나중에 또 연락할 테니 받고. 그렇게 저는 장인어른 덕에 개인병원을 열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개인병원을 여는 게 꿈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실현이 될 줄 몰랐습니다. 가난하게 살던 제가 이런 부귀영화를 누려도 되나 싶다가도 박탈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쉽게 꿈을 얻는다는 걸 깨달았으니 굉장히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잘된 일이니 기분 좋게 병원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개업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군요. 하나부터 10까지 디자인부터 신경을 써야 하고 사람을 뽑는 일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하니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아내도 둘째가 생겨 예민해져서 싸우기 바빴습니다. 아내는 하던 일마저 그만두고 돈만 쓰기 바빴습니다. 당신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돈을 막 써도 되겠어?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쓰기 바쁘네. 당신 말 다 했어? 그러는 당신은 우리 아빠 돈 없었으면 병원 열지도 못했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돈 얘기를 해? 그건 당신을 생각해서 나한테 투자를 하신 거지. 그리고 병원 개업했다고 바로 당신 일 그만뒀잖아. 그럼 내가 계속 일해야 돼? 솔직히 나 일하기 힘들어. 나 어디 가서 누가 아래 있을 사람 아니야. 그냥 당신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어서 일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뭐? 언제는 자기는 평생 일하고 싶다며. 이런 평범한 생활이 너무 소소하고 행복해서 좋다며.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보지. 당신 만나서 낭만에 차 있었나 보네. 그럼 지금은 당신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언제까지 내가 낭만에 갇혀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당신 만나려고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왜? 집안 좋은 의사는 당신 안 만나줄 것 같으니까 돈 없는 의사 골라서 만났나 보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당신 말이 그렇잖아. 어떻게든 의사 부인 되고 싶어서 돈 없는 의사 꼬신 거 맞잖아. 왜? 그러면 안 돼? 저는 아내와의 말다툼으로 아내의 모든 걸 봤습니다. 이런 모습일 줄 알았다면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미 후회하기에는 늦었죠. 이미 둘째도 뱃속에 있으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냥 참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덕도 봤으니 제가 참아야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희는 점점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진 모르겠네요.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내의 기분을 풀어보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서로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기분이 조금 괜찮았을 때는 제가 빈정이 상해 맞지 않았거든요. 둘째가 태어나고 다시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제가 바빠져서 집에 있을 일이 없어 아내와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이 바빠지는 건 참 행복한 일이지만 그만큼 가족에게 신경을 못 써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하물며 동생 기일이 다가와 어머니를 챙겨드려야 하는데 가지 못해서 마음이 걸렸죠. 그래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어머니 잠깐 우리 집에 모셔와도 될까? 뭐? 그게 무슨 말인데? 동생 기일이 다가오니까 걱정이 돼서. 휴가 내고 가자니 요즘 바빠서 휴가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넘기기에는 어머니가 그때만 되면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알겠어. 아내의 함숨소리에 저는 예민해졌지만 허락을 해준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해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 기일에 맞춰 어머니를 찾아뵙고 집에 모셔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내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어머니가 아이들이랑 놀고 있으면 아이를 데려간다든지 첫째에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안 좋게 대하는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가 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는 걸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만약 아내나 남편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소리를 하면 참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제발 손 좀 깨끗이 씻고 오시면 안 돼요? 아니면 아이들이 예쁘더라도 그냥 참고 눈으로만 봐주세요.
그 말은 어머니가 더럽다는 뜻 아닙니까? 일을 하다 말고 그 말을 듣고는 바로 아내를 데려와 안방에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왜? 아니 어머니 손 좀 봐봐. 정말 새까매. 당신이 더 잘 알겠네. 그리고 어머니 냄새 나는 거 알아? 제대로 안 씻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저는 아내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이 보기 싫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때릴 수 없었습니다. 때린다면 저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시골에서 살아서 그래. 그래서 나는 냄새들 있잖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야 매일 케어받고 안 나실 수도 있어. 그런데 있잖아. 그 냄새는 나이 든 사람이면 다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좀 더 심할 뿐이지. 그렇다고 깨끗이 안 씻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머니 손은 농사하느라 그렇게 된 거야. 집안일하고 하느라서 그렇게 된 거라고. 우리 어머님 누구보다 깨끗한 사람이야. 당신보다 훨씬 깨끗할걸? 당신 이모님 아니었으면 이 집이 깨끗했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은 집이 개판이 돼도 몸만 깨끗하면 다잖아. 안 그래? 내가 치울 필요가 뭐가 있어? 이모님들이 다 알아서 치우는데. 그리고 내 몸만 깨끗하면 된 거 아니야? 아내의 말에 저는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해봤자 제 에너지만 소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근데 다시는 어머니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그때는 안 참아. 안 참으면? 왜? 그렇게 어머님 소중하게 생각하면 나랑 결혼은 왜 했니? 왜? 어머님이 그렇게 불쌍해? 안쓰러워? 참나, 동생이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걱정을 하고 있어. 아내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죽은 지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거 하나 못 이겨내고 슬퍼하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참지 못하고 저는 제 옆에 있던 화장품을 던져버렸습니다. 물론 아내 쪽으로 던지지는 않았지만 화장품이 터지면서 안방 곳곳에 다 묻게 되었고 아내는 놀라서 뭐하는 행동이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에 어머니도 놀라 방으로 들어오셨고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한번 보고 어머니를 한번 쳐다보고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아이들을 달래줘야 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들어오지 않아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줬습니다. 아내는 이틀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장인어른이 먼저 전화가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먼저 왔고 어쩔 수 없이 장인어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장인어른. 그래, 나랑 할 이야기가 좀 있지? 죄송합니다. 내가 조서 보내줄 테니까 일 끝나고 거기로 오게. 긴장되었습니다. 결혼을 허락받으러 갈 때보다 더 긴장됐습니다. 왔는가?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박서방 자네 사과 듣겠다고 여기로 부른 건 아니고 말해봐. 네, 뭐를? 내 딸이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라고. 장인어른의 말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분명히 아내가 잘못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며 저에게 확신을 갖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내가 그 전에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으면 믿음이 없을까 싶기도 하면서 괜히 나를 두고 시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과연 믿어줄까 고민이 많이 됐고 그렇다고 거짓으로 이야기하자니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고 이야기할까봐 거짓으로 말을 하지도 못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말이 조금 더 신뢰성이 가네. 어떤 부분이? 아이가 오자마자 박서방이 물건을 던졌다고 울면서 들어오더라고. 하지만 내가 아는 박서방이라면 절대 먼저 그럴 일 없을 거라 얘기했네. 그랬더니 딸이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고 했네. 하지만 그것도 다 자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제대로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울고불고 소리만 치길래 이놈이랑은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자네를 불렀어. 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 설명을 듣고 싶어서 불렀지. 저도 잘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졌으니 죄송합니다. 그래, 그건 분명 잘못한 거긴 한데
내가 오히려 미안하네. 딸이 워낙 곱게 자라서 애가 생각이 짧아. 우리 집도 처음부터 잘 산 건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돈 걱정해본 적 없는 아이가 뭘 알겠나. 자기는 마냥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하겠어. 에휴, 사돈이 마음고생이 좀 심했겠어. 내가 정말 미안하네. 걱정과는 달리 장인어른이 먼저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철부지로 살았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장인어른까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앞이 막막할 뻔했는데 덕분에 마음이 누그러져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시작으로 어머니에 대한 일로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바빠도 매주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고 어머니가 다치셨을 때는 모셔와서 제가 병간호를 했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일이긴 했지만 어머니가 다쳤을 때 아내도 같이 고생을 해줬습니다. 병간호는커녕 어머니를 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며느리라고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니 따뜻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걸로 따뜻해진 제 자신에게 어처구니가 없지만 고마운 건 기억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결국 아내는 어머니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병원도 요양원도 가기 싫어했습니다. 사람을 부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있는 것이 아니니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웠죠. 남은 가족은 어머니 한 명뿐인데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다면 저는 분명 무너지고 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의 죽음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을까 두려워 그것 때문에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증상을 가지신 분 있을까요? 어떤가요? 살기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하지만 더는 이런 문제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말이죠. 때는 시간이 흘러 동생의 기일이 다가올 그날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저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어요. 아내는 이날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구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싫어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렇게까지 달가운 존재가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그렇게 싫어할 정도로 어머니가 아내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그 정도로 싫어하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셔왔으니 어떡합니까?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 수밖에 없죠.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만 더 고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날만 되면 어머니가 늘 아프시고 기운도 없으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이 불편해서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모처럼 빨리 퇴근해서 다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올라오시고 3일째가 되던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밥을 먹기 전 저와 사소한 말다툼을 해서 아주 예민해져 있었는데 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바쁜 사람이 나 때문에 괜히 집에 일찍 온 건 아닌가 싶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시면서 왜 안 내려가세요? 어머니가 매번 남편 발목 잡고 사시는 거 알긴 아세요? 아내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그래? 에휴, 내가 미안해서 어쩌지? 당신 미쳤어? 어머니, 아니에요. 집사람이 예민해져서 그런 소리 한 거예요. 당신, 들어가. 왜? 어머니,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저 이제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간호하는 거 이제 지쳐요. 저는 아내를 붙잡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당신 지금 그런 소리를 왜 어머니 앞에서 해? 왜? 나는 그런 소리도 못해? 나도 이제 지쳤어. 몇 년이야? 10년도 넘었어. 우리 제대로 여행이나 가본 적 있어? 애들은? 매번 어머님 챙기기 바빴지? 우리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지? 솔직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한다고 했지만 늘 어머니가 먼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인생은요. 누가 책임져 줍니까? 저희를 낳느라 그렇게 버려진 인생 저라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아내와 한바탕 싸우고 나니 어머니가 불편하셨는지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더 계셔도 돼요. 아니다. 내일 집에 갈 거니까 짐 싸마. 아들아, 사랑한다. 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는 다음날 집으로 가셨고 늦은 오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동네 친구분이 놀러 갔다가 죽은 어머니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분명 아침까지도 멀쩡하신 분이 돌아가셨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미리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어머니의 장례를 다 치르고 저는 어머니의 유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한테 미안하다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어미가 도저히 살 용기가 없구나. 마지막으로 네 모습 봐서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말하마. 이제 저 세상으로 갈 건데 내가 숨겨서 뭘 하겠니? 너도 알지? 내가 숨기는 걸 참 잘하는 걸. 그래서 네가 나를 참 답답해했지. 네 아버지에게 맞거나 할머니에게 모진 말 들을 때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고 엄마는 바보냐고 하는 말이 기억나는구나. 그래, 어쩌면 나는 내 말도 못하는 바보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런데 여기서는 솔직히 말해야겠지. 나는 내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단다. 늘 내게 모진 말만 하고 늘 내가 너에게 필요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더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맞는 말 같아서 별 말을 하지 않았다.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단다. 아, 네 동생 이야기를 하더구나.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내가 잘 챙겼으면 죽지도 않을 사람 못하러 붙잡고 있냐고 말하더구나. 그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단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아가,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 참 미안하다. 엄마라는 사람이 뭐 제대로 해준 게 없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다음 생이 있다면 부디 좋은 부모 만나렴. 잘 커줘서 고맙단다. 어머니의 유서를 그대로 적지는 않았지만 비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유서를 보고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마음의 병을 안고 온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더 부채질을 한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곧장 아내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유서를 던지며 아내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 어머니에게 한 말이 사실이냐고 울면서 고함을 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며느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제가 저희 집 사정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왜? 이게 왜? 왜 나 때문인데? 당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으셨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죽었잖아. 어머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썼어? 아니잖아. 어머님 혼자 그렇게 생각해서 선택한 거잖아. 저는 결국 아내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때리는 순간 저는 아버지와 겹쳐 보이며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다는 슬픔과 동시에 그토록 싫어하는 아버지의 행동을 하고 말았으니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나서 벽을 있는 힘껏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제야 저를 말리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계속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어. 너 때문에. 나도 힘들었어. 아무것도 안 해서 편한 줄 알았어? 전에도 이야기했지. 당신 어머니밖에 없다고. 가족이 어머니 하나는 아니잖아. 그런데 당신은 어머니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그랬어. 어머니 볼 때마다 심사가 뒤틀렸어. 그래서 계속 모진 말이 나왔어. 그런데도 어머님은 웃고만 있더라. 그게 더 싫었어. 차라리 뭐라고 하지. 괜히 사람 나쁜 년 만드는 것처럼 자기는 좋은 사람인 척. 그게 싫었다고. 결국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나 당신이랑 이렇게는 못 살겠다.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뭐? 이혼? 나는 못해.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나는 이혼 절대 못해. 그날 이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친정에 있어 넓은 집에서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알아차리지 못했나 저를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 입장이 되어보려고 했지만 어머니에게 모진 말을 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의 그 한마디가 어머니를 죽였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증오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랬나 싶었는데 아내는 거의 결혼 초반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좀 덜 챙겼다면 아내가 어머니를 챙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챙겼는데 그걸 챙겼다고 뭐라고 하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됐던 거죠?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답을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머니는 동생이 죽고 난 후로 늘 우울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혹시 저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았을까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쯤이면 아실까요? 네,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회와 소주 한가득을 사들고 오셨더라고요. 괜찮나? 한 잔 받게. 3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장인과 소주를 마셨습니다. 안주도 먹지 않고 장인어른이 주는 술을 마시다 보니 조금 취기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앞에서도 이야기가 곱게 나갈 것 같지 않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술이 용기를 주더군요. 장인어른,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들었다. 그럼 그것도 들으셨어요? 무슨 말? 아내가 어머니한테 한 말이요. 장인어른, 집사람이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필요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죽은 게 어머니 탓이라고도 했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막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대요. 미안하네. 내가 다 잘못 키웠어. 장인어른이 뭐가 미안합니까? 집사람이 미안해하지. 그런데 아내는 자기도 이유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미워 죽겠습니다. 저는 계속 술을 마셨고 장인어른과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계속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가 딸을 잘못 키웠다고요. 내 딸도 놀랐을 거야. 사돈이 그런 선택을 할 줄 알았겠나? 하지만 그런 말을 한 건 분명히 잘못됐지. 그리고 자네 덕에 우리 집안 기가 살았다는 거 알고 있지? 참 고맙게 생각하네. 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걸 자네가 채워줬어.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그만 채워도 되겠어. 병원은 그대로 가지고 크게 키워보고 원한다면 이혼을 해도 좋아. 자네 마음이 편하다면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지.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알아주게. 내 딸도 여자였을 거야. 자네 마음의 1순위에 들어가고 싶었을 텐데 어느 순간 자기가 1순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지도 모르지. 그렇다고 딸의 잘못이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아빠로서 딸에 대한 변호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용서를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럴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만 있으라는 거야. 그런데 신기할수록 그토록 이해가 가지 않았던 아내가 조금은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나도 모르겠어. 그래. 아이들 잘 부탁해. 가끔 내가 아이들 보러 갈게. 당신 미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있어? 그럼 내가 아무 생각이 없을까봐? 나도 그 정도 감정은 있어. 그런데 나도 어머님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알겠어. 그럼 연락할게. 그럼 내가 물어보자. 당신은 내가 중요했어? 저는 거기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했지. 어머니만큼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중요했고 사랑했어. 결국 아내는 끝까지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했다면 조금 마음이 풀어졌을까요? 아내와 저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각자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맡기로 했고 가끔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수 있으니 서로 연락은 하고 지내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결혼 생활이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누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더군요. 여보! 새벽에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 보고 싶어서. 추운데 뭐 하는 거야? 들어가. 엄마야? 엄마 여기서 다시 사는 거야? 아들은 아내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아내에게 안겼습니다. 순간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직까지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게 그리 반갑지는 않은데 아내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어머니가 떠올라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드는데 아이들은 자기 엄마라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하고 있으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왜 우리 아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응, 당연하지. 나는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보고 싶어. 아들의 말에 어릴 적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웃음이 나고 말았어요. 결국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었나 싶었습니다. 다른가요? 글쎄요. 아이들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못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내는 자연스럽게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남의 집처럼 구경을 하더군요. 깔끔하네. 이모님도 안 계시는데. 당신은 참 깨끗한 사람이네. 그래서 내가 좋아했는데. 그치? 이만 가. 할 얘기가 있어. 여기서 해. 애들 있는 곳에서? 저는 아들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을 방에 보내 재우고 아내와 식탁에 앉아 오랜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나 많이 미워? 밉다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너무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내의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반성을 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짠하기도 한데 너무 밉고 용서를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절대 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일어나. 아니, 못 일어나. 당신 용서해줄 때까지 나 안 일어날 거야.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어할 줄 정말 몰랐어. 질투가 났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동생 이야기한 거 정말 미안해. 그 말을 하면 안 됐는데 나도 모르게 욱해서 해버렸어. 미안해. 진짜 잘못했어, 여보. 아니, 용서해달라고 안 할게. 그냥 같이 살기만 하면 안 될까? 나 앞으로 얌전히 있을게. 애들이랑 당신이랑 이렇게 같이 살고 싶어. 진짜 내가 너무 잘못했어. 미안해, 여보. 아내는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울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알겠으니까 일어나. 정말? 나 용서는 아니지? 그냥 봐주는 거야? 솔직히 당신 얼굴만 보면 어머니 생각나. 당신 그거 생각나? 내가 어머니 이야기 해준 거? 제가 아내와 사귈 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억 안 나지? 우리가 사귈 때 이야기했는데 나한테는 어머니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때 당신이 알겠다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울면서 이야기했는데 기억 안 나? 아,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네, 그것도 제 잘못이기는 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술을 마시고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도 술에 취해 있다는 걸 저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아내에게 이야기했으니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의 모르는 사람과 마찬가지였더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렇죠. 어머니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 수 있지만 한 사람으로서 뭔가를 바라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가장으로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남자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했죠. 아내도 수락을 했고 저희는 다시 합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한 행동일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용서를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할지, 아직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이대로 정말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저도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심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 글을 적으면 조금 시원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힘든 건 기분 탓일까요? 다시 한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너무 여러분께 많은 걸 물어봤을까요? 제가 어머님에게 잘해드렸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았겠죠.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부모님에게 잘 대해드리세요. 물론 저처럼 후회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소중한 시간 내어 들으셨을 텐데 괜히 처진 게 아닌가 걱정이 드네요. 저처럼 부모님을 잃고 슬퍼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슬픔을 품고 살고 계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적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스케치북을 보면 언제나 예쁜 드레스를 입고 커다란 왕관을 쓰고 알록달록한 화려한 부케를 든 신부가 그려져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연예인이니 선생님이니 여러 가지 다양한 꿈들이 생기는 것 같았지만 저는 학창시절에도 어른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꿈이 뭐가 그렇게 평범하고 재미없냐고 했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들이 제게는 전혀 시시하지 않았죠. 어린 시절부터 매일매일 눈만 마주치면 서로를 탓하며 싸우시는 부모님과 살다 보니 저는 어린 나이부터 엄마와 아빠 가운데에 껴서 양쪽 모두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제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세상의 모든 부모는 다 그렇게 매일 싸우고 사이가 좋지 않은 줄 알고 컸으니까요. 저는 그냥 단순히 제가 운이 좀 안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돼서 이 집을 벗어나 저만의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드는 가족은 절대 지금과는 다를 거라고 매일 밤 꿈을 꾸면서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쁜 트리도 함께 만들고 생일이면 가족들이 모여 케이크도 불고 노래도 부르는 그런 가족 말이죠. 제가 매일 밤 이런 상상으로 잠에 들었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아신다면 제게 조금은 미안해하실까요? 아니면 이마저도 서운해하실까요? 부모님, 각자의 힘든 사정이 있다는 것 정도는 하도 귀가 닳게 들어 잘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제 맘속으로는 항상 그런 가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꿈을 꾸고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결혼부터 하겠다 다짐했죠. 저는 학창시절 공부나 운동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도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엄마가 그런 건 막상 어른이 되면 아무 소용없다는 말을 매일같이 귀에 딱지가 붙도록 하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간 저도 다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학교가 끝나는 대로 집에 들어와 청소며 빨래를 하는 건 일상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반찬까지 혼자 만들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런 것도 나름 조기 교육이라고 나중에 어른이 되고 보니 나름 쓸모는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제 꿈이 가정도 워낙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집의 외동딸로 태어났으니 성인이 돼서도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집에서 멀지 않은 호텔에 호텔리어로 취직을 했어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절하게 돕는 서비스직이 생각보다 제게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 첫 직장인 호텔에서 바로 남편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땐 그냥 나이 많은 노총각 지배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부모님에게서 독립해 나와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남자다 보니 모든 생활을 회사 내에서 해결하더라고요.
항상 밥도 회사에서 대충 때우고 셔츠며 유니폼도 모자라 개인 의류에 속옷까지 호텔 내 세탁소에 돈까지 내면서 맡기더라고요. 그렇게 생활하시면 생활비가 꽤 들겠는데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녹초라 손도 까딱할 힘이 없어서요. 그래도 조금만 부지런하게 하면 지금 쓰시는 지출의 반은 줄일 수 있을걸요? 와, 반이나요? 그게 가능해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항상 바쁜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다시피 해왔으니 제게는 나름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살림 팁들이 꽤 있었죠. 빠른 시간 내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청소 팁이나 일주일 빨래 루틴 같은 거요. 잔소리 같아서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당시 지배인님이자 예비 제 남편은 제 얘기를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공감대가 형성되자 어느새 자연스레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외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항상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했죠. 난 하루라도 빨리 단란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지배인님은 결혼 생각 없는 줄 알았는데요? 주변에서 들어오는 소개팅이나 선도 다 마다하시고 항상 일만 열심히 하시길래 결혼 생각은 아예 없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지배인님이 한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하신 말에 저는 의외다 싶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은 딱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맛있는 찌개 냄새가 솔솔 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애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면 완전 최고지. 그게 뭐예요? 밥 해주고 청소해줄 여자가 필요해서 결혼하고 싶으신 거예요? 에이, 꼭 그런 뜻이 아니라 난 아무리 해보려고 노력해도 집안일이 너무 어렵더라고. 가족을 위해 매일 헌신하는 가정주부들, 난 진짜 존경한다니까? 그런 다정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거지. 다른 여자 직원들은 지배인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전 어쩐지 그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단란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쩐지 그날 이후로 지배인님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싶다는 생각에 실력을 발휘해 매일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회사 점심시간에 종종 함께 나눠 먹곤 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저희 두 사람은 어느새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나이도 적지 않았으니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암으로 고생하셨다가 몇 년 전 기적적으로 완치가 되어 몇 개월에 한 번씩 서울 병원에 검사를 하러 오시는데 안 그래도 저에 대해 너무 궁금해하신다며 이번에 올라오시면 한번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 의사를 묻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병원 검사를 받고 나오실 때쯤 병원으로 모시러 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 어머님과 아버님은 인상이 너무나도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투병을 해오셨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밝아 보이셨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는 너무도 다르게 두 분 사이가 좋아 보이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꿈꿔왔던 바로 그런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가장 힘든 시기를 가족이 함께 똘똘 뭉쳐 잘 헤쳐나가서인 것 같았어요. 저는 식사를 하는 내내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남자친구의 훌륭한 성품도 다 부모님을 닮아 그런 것이라는 생각에 이 남자에 대한 확신이 섰죠. 그렇게 저는 10살이 넘는 나이 차이를 무릅쓰고라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이야 젊고 된통 콩깍지가 씌어서 모르겠지만 몇 년 살다 보면 분명 후회하게 될 거라며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 남자친구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오던 날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증조부에게 물려받은 땅과 건물이 꽤 있으시다는 말 한마디에 바로 말을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외아들인 것도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으면서 이제는 외동아들인 게 더 마음에 드신다네요. 그리고 곧바로 진행된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예비 시부모님께 하신 말씀에 저희 부모님은 너무 좋아 입이 쩍 벌어지셨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곧바로 호텔 근처에 아들 명의로 아파트도 사주시고 가지고 계신 오피스텔 중 하나를 제게 결혼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부담이 돼서 거절하려고 했지만 어차피 나중에 다 주게 될 것을 미리 주는 것뿐이니 어른들의 성의를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25, 꽃다운 나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꿈에도 없던 40평대 아파트와 서울 중심가의 떡하니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갖게 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제가 꿈꿔왔던 행복한 결혼 생활에 푹 빠진 채 매일매일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침 남편과 제가 둘 다 쉬는 날이라 늦게까지 늦잠을 자려고 알람도 맞추질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데 아직 해도 뜨질 않은 이른 시간에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누구세... 엄마? 화면에 비친 얼굴은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습니다. 이른 시간에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온 엄마의 행동이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계속 이대로 멍하니 서 있을 수만은 없어 저희 부부는 세수도 할 겨를 없이 현관문부터 열어드렸어요. 아유, 무거워. 장모님 오셨어요? 아우, 자네 뭐하나? 어른이 무거운 걸 들고 왔으면 곧바로 짐부터 받아야지. 양손에 바리바리 들고 온 반찬을 바닥에 툭 내려놓은 엄마는 다짜고짜 남편에게 싫은 소리부터 하셨습니다. 잠자다 봉변을 당해 놀란 건 저희였는데 말이죠.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엄마가 딸네 집에 오는데 무슨 연락을 하고 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나만 사는 집 아니잖아. 저는 주변에 결혼한 언니들이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신혼집에 들이닥치면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당신들의 자식이 사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아들만 혼자 사는 집도 아닌데 어떻게 연락도 없이 들이닥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엄마가 그런 행동까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시니 저는 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남편은 제게 장모님이 멀리서 오셨는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식사부터 챙겨드리자며 주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엄마가 만들어 오신 반찬과 제가 해둔 찌개까지 살뜰히 데펴 금세 상을 차렸더라고요. 남편의 행동에 저는 괜스레 더 미안해졌습니다. 저야 평소 엄마의 막무가내 행동과 말투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남편은 처음 겪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아버님은 왜 같이 안 오셨어요? 그 인간이 딸내미 볼낯이 어디 있다고 여길 와? 도무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제가 말을 머뭇거리는 사이 엄마는 버럭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결혼식 밥값까지 갖고 튄 인간이야.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 결혼식 당일 식이 나고 하객 식사 비용을 결제하려고 보니 축의금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받아주신 친척분들께서는 분명 가방에 다 정리를 해서 저희 친정 아버지께 전달해드렸다고 하셨지만 축의금 가방도 아버지도 웨딩홀 안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버지는 급하게 쓸 돈이 있어 그런 거라며 좀 이해해달라는 메시지 달랑 하나 제게 보내뒀더라고요. 원래부터도 자기 멋대로인 거야 진작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신혼여행을 하던 중에도 내내 저는 고민이 많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너무 창피해서 남편에겐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네 아버지 때문에 못 산다니까. 아이 다 늙어서 사업은 또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아침부터 신혼집에 들이닥치신 이유가 아빠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하소연할 곳이 필요해서였나 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이유만으로 오신 것 같진 않더라고요. 뜬금없이 저희 시부모님께서 주신 오피스텔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오피스텔 엄청 올랐다더라. 너 알고 있었어? 안 그래도 얼마 전 시아버지께서 오피스텔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부쩍 올랐다고 하시며 우리 며느리가 복이 많아 그런 것이라고 하셨다고 남편이 말하자 엄마는 남편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 덥석 무조건 아파트부터 사라고 부추기시더니 그 집에 자신이 들어가서 살면 안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제 것이 아니었고 시부모님께서 주신 것인데 엄마가 제멋대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 남편 보기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아이고, 그 고생해서 키워놨더니만 기껏 한다는 소리 봐라. 안 그래도 이쯤 되면 꼭 나오는 엄마의 전용 레퍼토리가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서운한 소리를 하면 항상 래퍼라도 된 것처럼 다다다다 쏟아내는 엄마 전용 대사가 있었거든요. 저를 낳고도 산후조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저를 포대기로 등 뒤에 업고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해주러 다니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국밥집, 족발집 할 것 없이 서울 시내의 식당이라는 식당은 자신이 다 설거지를 해주러 다녔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야만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은근 남편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누가 봐도 좋은 남자였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다 야가서 잘나가는 처갓집을 바란다던데 저희 남편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난하기만 한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죠. 심지어 제가 봐도 부족하기만 한 저희 부모님까지도 다 이해해주면서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남편과 함께한 이 몇 개월이 제게는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매일매일이 너무도 숨이 막혔으니까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던 아버지 같은 남자와 평생을 살다 보니 누구보다도 억척스러워지신 어머니, 두 분 다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지만 때론 어린 제가 감당하기엔 버거웠어요.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를 너무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도 가장의 의무보단 자신의 행복이 먼저인 사람이었죠. 한 번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급식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무실에 불려간 적이 있었어요.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려. 급식비 안 내면 내일부터 점심 못 먹는다고. 저는 너무 창피해서 집에 오자마자 아빠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내일까지 꼭 급식비를 내야 한다고요. 안 그러면 나만 급식을 못 먹게 생겼다고요. 그런데도 저를 그렇게 사랑한다던 아버지는 어린애 달래듯 제 입에 작은 사탕 하나를 물려주시고는 커다란 가방에 짐을 싸고 계셨습니다. 아빠가 이번에 가면 돈 많이 벌어올게. 뭐야, 아빠 또 어디 가? 우리 딸 아빠 꿈이 뭔지 알지? 아빠 꿈? 비행기 타는 거? 그래, 우리 딸도 미국 알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엄청 부자야. 아빠가 거기 가서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그럼 내 급식비는? 미국이고 뭐든 간에 저는 지금 당장 제 급식비가 훨씬 더 급했습니다. 당시에도 몇만 원밖에 하지 않던 급식비도 주지 못하는 아빠라는 사람이 도대체 그 먼 미국까지 가서 무슨 돈을 벌겠다는 것인지 그 어린 나이에도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에 다녀온 아빠는 돈을 벌어오긴커녕 이상한 브로커에게 속아 빚만 잔뜩 지고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엄마는 그 많은 빚을 갚기 위해 지금까지도 평생을 쉬지 않고 일만 하셨고요. 해주는 것도 없이 매일 걱정하지 말아라, 금방 다 잘 될 거다라는 식의 말만 대충 하고는 항상 도망치듯 사라져버리는 아빠를 엄마가 충분히 욕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가 한 번씩 제 어릴 적 얘기를 들려주면 제게 고생이 많다며 저를 꼭 안아주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평생 행복하기만 해주겠다는 말도 해줬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에 잔뜩 쌓여있던 울분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곤 했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에게 그런 좋은 아내가 되어주기로 마음먹곤 했죠. 저희 부모님처럼 서로 원망만 하는 부부가 아닌 서로를 위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부가 되기로요. 그런데 또다시 일이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론 편하게 자주 들르라곤 했지만 언제부턴가 엄마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들리곤 했습니다. 그리곤 그냥 왔다만 가시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옛날에 저와 함께 살던 때처럼 제 살림에 대해 쉬지 않고 잔소리하셨고 시키지도 않은 집안일을 자꾸만 차지하셨어요. 너는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야기의 끝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엄마가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 넌 아직도 이걸 모르냐 등등. 이제는 그때의 어린아이가 아닌데도 엄마는 자꾸만 제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계신 것처럼 저희 부부의 사생활을 전혀 존중해주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아마도 항상 옆에 있던 딸이 하루아침에 집에서 나가 살게 돼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지만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피임은 알아서 잘하고 있지? 저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 순간 놀라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아무리 걱정이 돼도 사위가 있는 자리에서 피임 얘기까지 꺼낸다니요. 저는 지금까지 입는 거, 먹는 거, 심지어 교우관계까지도 엄마의 사고방식대로 모두 다 따라주었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평생 저와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시며 사신 것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작은 보답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래야만 엄마와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으니 그런 척하고 넘어간 것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으니 달라져야 했어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와 제 남편이 계획한 대로 만들어가고 싶었지요. 오피스텔은 아직 안 팔았어?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이고 답답하. 지금이야 김서방이 나한테 용돈도 주고 그러지만 앞으로 애 생기고 나이 들면 장모 신경이나 쓸 것 같아?
김서방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를 얼마나 위하는데. 엄마가 항상 말했지. 남자 믿지 말라니까. 나중에 내가 수종 못 쓰면 장모라고 김서방이 나 모시고 살 거 아니잖아. 요양원이라도 들어가려면 네 수중에 돈이 있어야지. 엄마는 무슨 그런 무서운 말을 해. 어릴 적부터 아버지라는 사람은 가장이랍시고 말만 번지르르 했지 저와 엄마를 전혀 부양하지 않았으니 저와 엄마는 언제나 둘뿐이었습니다. 매일 붙으면 싸우기만 했어도 결국은 서로에게 서로밖에 없었으니 언제나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매번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억척스럽게 말하는 엄마에게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엄마가 홀로 요양원 같은 곳에서 늙어간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성인이니 몸만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마에게서 완벽하게 독립해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생기면 자꾸만 엄마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친한 직장 동료 한 분이 다니던 호텔을 그만두고 새로 식당을 개업하는데 남편에게 투자를 하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유복한 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자란 친구라 집안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주시지만 남편에게도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 함께 해보자 제안을 한 것이라고 했죠. 남편은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총각 때부터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미리 좀 당겨받아 투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는 남편의 생각을 충분히 응원해주고 싶었고 도움도 주고 싶었지만 어쩐지 머릿속엔 자꾸만 엄마의 말이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저는 어느새 엄마에게 고민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하고 있었어요. 돈도 어차피 다 김서방 돈인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웃기겠지? 어차피 다 김서방 돈이란 게 어딨어. 결혼했으면 무조건 다 공동이지. 그래도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또 답답한 소리.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쟁이가 최고야. 무조건 좋은 자리라고 하면서 투자하라는 친구 말은 절대 듣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워낙 제대로 된 직장에도 다니신 적이 없었고 귀가 얇아 주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돈을 날린 게 한두 번도 아니었으니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제 남편은 물론 다른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제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저는 결국 엄마의 말에 따라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아무래도 퇴직금까지 당겨서 쓸 정도로 안정적인 투자 같지 않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남편은 제 말대로 하기야 했지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죠. 결혼 초반에는 남편도 다른 모녀지간처럼 평범하지만은 않은 저와 엄마의 관계를 많이 이해해주려 노력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오히려 저희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까지 더 살갑게 굴며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남편의 생각과는 달리 저희 부모님은 그런 남편의 호의를 이용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저와 같은 직장에 다니기는 서로 곤란할 수 있다면서 다른 호텔로 직장을 옮겼어요. 평소 이직 준비를 열심히 해온 만큼 남편은 그전에 다니던 호텔보다 훨씬 더 고급 호텔로 이직을 했죠. 저는 역시나 제가 존경할 만한 남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직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어느 저녁이었어요.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걱정돼 남편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죠. 장인어른께서 오늘 호텔로 오셨어. 뭐? 아빠가? 축의금을 들고 사라진 이후로 딸과 아내가 잘 살곤 있는지 한 번 연락도 없었던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의 호텔로 찾아간 것이었어요. 장인어른 하시는 일에 투자해 주시는 분들이라면서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오셨더라. 호텔에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아버지의 사업체에 투자를 해주기로 한 사람들이라면서 우르르 데리고 와 남편을 불러 인사까지 시켰답니다. 사위가 이렇게 큰 호텔 지배인으로 있는데 자신이 속이겠냐면서 마치 남편을 보증이라도 세우는 것처럼요. 거기다가 호텔 뷔페에서 식사까지 하시고는 계산을 모두 다 남편에게 시켰답니다. 저는 정말이지 얼굴이 뜨거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처갓집 일이라면 모두 다 이해하고 넘어가 주던 남편이었지만 이번 일은 남편도 기분이 많이 상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저녁 저희 엄마까지 집에 오셨더라고요. 처음엔 아버지가 남편 호텔까지 찾아간 것 때문에 오셨나 싶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웬만하면 알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왜 엄마, 무슨 일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안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남편 눈치를 보고 있던 차였는데 한참을 말을 머뭇거리다 꺼낸 엄마의 이야기에 저는 다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엄마와 살던 집은 전세였습니다. 사실 그 전세금 정도면 크진 않아도 세 식구 살기에는 충분한 빌라 정도는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엄마는 굳이 아파트를 고수하며 10평대 아파트를 전세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2천이나 올려달라고 한 것이었죠. 전에는 제가 직장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올려주기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분가를 내 나왔으니 엄마가 식당에서 일해본 돈을 가지고는 보증금을 올려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당연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는 또 제 오피스텔 얘기를 꺼내셨어요. 바짝 올랐을 때 팔아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저는 도무지 남편 볼 낯이 없어 우선 급하게 엄마를 돌려보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투자자들까지 데리고 호텔 뷔페까지 드시러 다닐 정도인데 어머님은 보증금도 없으신 거야? 아빠는 원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어. 어머님도 대단하시네. 지금까지 이혼도 안 하시고 사신 거 보면.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꼭꼭 박혔습니다.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남편도 역시나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집 전세금 이번엔 내가 도와드릴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남편이 말한 조건은 바로 오피스텔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아이도 갖게 될 테고 우리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천상 제가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그때를 대비해 투자 명목으로 오피스텔을 팔아 작은 평수라도 아파트를 사서 갖고 있자는 것이었습니다. 명의는 당연히 제 명의로 할 테니 처갓집에는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물론 저도 남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엄마에게 비밀로까지 해야 한다는 게 뭔가 찝찝해서 오피스텔도 충분히 오르고 있는데 굳이 팔아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안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이제 오피스텔은 오를 만큼 다 올랐으니 앞으로 투자 가치가 좋은 아파트를 미리 봐놓으셨다며 그쪽으로 갈아타라고 하셨답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하셨다면서요. 더 이상 저는 남편에게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나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모든 면에서 달랐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사위가 좋은 호텔에 취직을 하면 축하한다는 말보다도 어떻게 하면 비싼 뷔페나 얻어먹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나 사돈 댁에서 딸에게 결혼 선물로 준 오피스텔마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해주시고도 언제나 자식에게 뭐가 이로울지 생각하시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려 하셨으니까요. 미안해요. 결혼 전에는 그래도 내가 있어서 좀 나았는데 이제는 엄마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힘드신가 봐. 이건 뭐 꼭 내가 당신을 뺏어오기라도 한 것 같네. 언제나 제 곁에서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줄 것만 같았던 남편마저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여기까지 찾아오셨겠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자꾸만 화가 끌어올라 결국 참지 못하고 다음날 곧바로 엄마를 찾아갔죠. 제게 따로 이야기하면 될 걸 뭐하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위가 있는 앞에서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하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평소 그렇게 아버지 욕을 달고 사셨으면서 점점 닮아가는 것인지 갑자기 뻔뻔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때 식비도 없어서 카드 3장을 돌려가며 계산하는 걸 뻔히 다 봤는데 너한테 무슨 돈 얘기를 하니? 그게 내 잘못이야? 축의금은 아버지가 가지고 도망갔지? 지금까지 내가 일해서 벌어놓은 건 엄마랑 살면서 생활비로 다 썼잖아. 아이고, 네 월급 그거? 얼마나 된다고 생색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 혼자 벌어서 너 키운 건 그건 뭐 다 공짜였냐?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위에게 보증금 얘기도 모자라서 자꾸만 부모님께서 주신 재산을 팔아라 말아라 간섭을 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제 말에 또 버럭 소리를 내지르며 사위도 자식인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무리 남자가 그렇게 좋아도 그렇지 제가 결혼하자마자 너무 많이 바뀌었다면서 서운하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결혼만 하면 부모님에게서 벗어나 헐헐 제멋대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 짐을 남편에게까지 나눠준 셈이 돼버렸죠. 결국은 남편의 도움으로 엄마가 사시던 집에 보증금이 해결됐습니다. 엄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내 딸이랑 결혼했으면 다 같은 자식인 건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라며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친정집 상황을 남편이 아예 모르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겠다 싶으면서도 저는 자꾸만 마음이 무거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갈 쯤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천사 같은 아이가 찾아온 것이었죠.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엄마 생각이 가장 먼저 나서 그날 바로 퇴근길에 들러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엄마도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엄마는 무슨 애를 벌써 가졌냐며 인상부터 쓰셨습니다.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말이죠. 직장은? 너네 호텔 육아휴직도 안 되잖아. 우선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하다가 배 나오면 그만둬야지. 남편이랑도 전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 너는 네 애만 생각하니? 저는 엄마의 말에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결혼은 하기야 했지만 아무래도 제 나이가 아직 어렸으니 엄마는 제가 너무 일찍 아이를 갖지 않길 바라신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몇 년은 살아봐야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니 그때 돼서 애를 가져도 전혀 늦지 않는다는 엄마의 조언에 저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어 지난 2년 동안 남편 모르게 피임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아무래도 나이가 저보다 10살이나 많았으니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하기야 했지만 저도 나름 직장 생활에 더 충실하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얼마나 저를 위해 헌신적인 사람인지도 알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제 나름대로는 계획하에 한 임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직도 제가 미덥지 않으신지 임신 사실이 전혀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어릴 때 덥석 애부터 가져서 지금까지 고생하는 엄마를 보고도 너는 그렇게 애가 갖고 싶었냐는 말로 시작해 네 창창한 미래도 이제 끝이라는 말로 사람 가슴에 쿡쿡 못을 박더군요. 저는 엄마와 나는 다르고 아빠와 김서방은 전혀 다르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해오신 엄마의 마음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혹시나 아이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 엄마는 걱정하시는 걸 테니까요. 그런데 제 예상은 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돌아온 첫 명절날의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기분 좋게 세배를 하고 앉은 저와 남편의 앞에서 덕담이라고 하신 말이 정말이지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너 일 그만둬도 지금까지 나한테 주던 용돈은 그대로 줘야 돼. 네가 못 주면 당연히 김서방이 알아서 챙겨줘야 되고. 용돈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당황해서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순간 남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분위기가 싸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또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남편 모르게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따로 드리고 있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얼마 되지 않는 제 월급에서 매달 따로 드리고 있었으니 남편은 놀랄 만한 일이었지요. 남편은 나름대로 저희 친정에 잘하고 싶어 엄마를 뵐 때마다 따로 용돈을 자주 드렸거든요. 반면 결혼 전부터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시댁에서는 용돈은커녕 멀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있었으니 충분히 남편은 속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남편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결혼을 해서 독립했으니 그 전처럼 친정에 할 수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결혼 전만큼은 아니어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식을 올린 그달부터 금액을 정해 제게 생활비를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결혼 전에는 저와 엄마 둘이 함께 번 돈을 가지고 생활하시던 엄마가 아무래도 생활비가 줄어들었으니 힘든 게 당연하다 싶었어요. 저도 물론 남편 몰래 계속 드릴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 어머니에게도 잘 얘기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얘기가 남편의 입장에선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제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까칠하게 굴었죠. 제 월급은 제 맘대로 다 쓰면서 자신이 번 돈도 모자라 결혼 전에 모아둔 돈까지 왜 자기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게 하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같아. 자기 부모님은 두 분이 워낙 사이가 좋으시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달라.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저도 제 말이 타당하지 않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저희 엄마처럼 말하고 싶진 않았죠. 그런데 정말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핏줄이라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저는 어느새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저희 엄마가 하던 대로 그대로 남편에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언제부턴가 항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저와 함께하는 자리를 피했고 제게 생활비도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나 회사에 얘기했어. 뭐라니? 내 배를 보면 몰라? 나 벌써 임신 8개월이야.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어. 저도 지은 죄가 있으니 웬만해선 남편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보려고 했지만 배는 점점 불어오고 회사에는 눈치가 보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힘들어서 회사도 그만둬야겠으니 생활비에 장모님 생활비까지 이제 나더러 달라는 거냐며 제 말을 베베꼬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더라고요. 저는 임신을 하게 되면 회사는 그만두기로 이미 전부터 함께 정한 문제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이제 제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거야. 당신이 그렇게 음흉한 여잔지 몰랐을 때 얘기지. 음흉한 여자? 제가 그토록 염려했던 일이 저희 부부에게도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 우리 부부도 결국 저희 부모님처럼 어느새 냉랭해져 있었죠. 한 집에 함께 살고야 있었지만 남편은 제 눈도 마주치질 않았고 집에는 밤늦게 들어와 정말 잠만 자고 출근을 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아침 일찍 나가 역시나 늦은 밤이 돼서야 돌아왔어요. 처음엔 이게 다 제 잘못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남편의 무관심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도 참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돈이 많아서 친정에 매달 몇백만 원씩 갖다 바친 것도 아니고 제가 쓸 돈 아껴서 그래봐야 제 한 달 용돈도 안 되는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곧 있으면 아이도 태어나니 남편도 막상 아이가 생기면 다시 전처럼 저를 대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태어나서도 남편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야 최선을 다했지만 제게는 무심하게 굴었죠. 안 그래도 하루 종일 혼자 집에서 아이만 돌보는 일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 남편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있으니 아무런 의욕도 생기질 않았어요. 저는 점점 집안일도 하지 않고 남편 식사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제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위였죠. 그랬더니 어느 날 밤 남편이 제게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씻지도 못해 엉망이 된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떡하니 내밀었습니다. 이까진 일로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이까진 일? 이건 사기 결혼이나 다름이 없어. 저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행복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저만 바라보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오순도순 서로를 위하고 힘이 돼주면서 오랫동안 함께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남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고 쉬워 보이기만 하는 그 일이 왜 저에게만은 허락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며칠 뒤 무슨 일인지 저희 아버지에게서 웬일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으시며 벌써 손녀가 태어난 지도 100일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제 몸은 좀 어떤지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오랜만에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 하루 종일 우울했던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아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며 투정도 부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이 사진도 잔뜩 보내드렸죠.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못난 아비가 낳았는데도 그래도 제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김서방에게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나 엄마한테 좀 잘하라며 볼멘 소리를 해대기야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아버지와 얘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어쩐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져서일까요?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도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혼 얘기도 꺼내지 않을 뿐더러 집에도 일찍 들어와 제 걱정도 해주더라고요. 저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으니 저희도 위기를 잘 넘겼나 보다 싶어 마음을 좀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상은 제가 상처받을 일이라고는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아주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릴 만한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에 찾아오신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김서방을 찾아댔습니다. 제가 아직 남편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자 엄마는 큰일 났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거리셨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네 아버지 또 사고 쳤어. 저는 아버지가 어디 사고 치는 게 하루 이틀 일이냐 애써 너스레를 떨었지만 어쩐지 엄마의 표정이 이번 일은 분명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멋대로 사업을 벌여놓은 것도 모자라서 주변 사람들한테 투자 목적으로 받은 돈까지 다 날리게 되자 결국은 사채까지 손을 벌려 엄마가 일하는 식당까지 웬 깡패 같은 놈들이 들이닥쳤답니다. 아빠는 지금 어디 있는데? 지가 다 알아서 해결한다는데 그 인간이 언제 한번 지 손으로 해결한 적이 있었니?
자신이 다 알아서 책임진다는 말도 안 되는 큰 소리는 쳐놓고 아버지는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며 엄마는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서요. 저는 제품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딸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김서방한테 전화해봐. 언제 오는지. 엄마는 애꿎은 김서방만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서방이 와도 전혀 달라지는 거 없으니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 방법이 없어? 네 오피스텔 있잖아. 저는 오늘은 또 왜 그 오피스텔을 안 찾나 했습니다. 이제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가 된 것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우선 놀라 더 정신없어지신 엄마를 애써 진정시키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저는 모르는 척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남편과의 사이가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내일이면 그에게 비밀이 생겨버릴 테니 도저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남편을 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그 길로 아이를 안고 은행에 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한 사채업자 사무실로 찾아갔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익숙한 차 한 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바로 제 남편의 차였습니다. 여보?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놀라 바로 조수석을 바라보더라고요. 제 눈도 남편의 시선을 따라 조수석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남편의 차 조수석에는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께서 타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차로 다가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하다하다 사채까지 손을 댄 게 사실이냐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말을 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셨어요. 그리고 전보다 바짝 마른 얼굴로 마치 큰 죄를 저지른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인지, 설마 아버지가 당신을 찾아가 사채빚을 갚아달라고 한 것이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조금 당황한 듯 보이는 얼굴로 제 어깨를 감싸며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와 둘만 남아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앉은 아버지의 이야기는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위암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 암은 진작 손쓸 수도 없을 만큼 나빠져 있었죠. 아버지는 사실을 알자마자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사업에 문제가 생겨 투자자들이 모두 다 돌아서는 바람에 급하게 쓴 돈이 화근이 되어 이 지경이 됐답니다. 그러던 중에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사돈 어르신을 모시고 온 저희 남편을 만났고 무슨 일로 암센터에 온 것인지 사위가 꼬치꼬치 물어대는 통에 할 수 없이 자초지종을 말하게 됐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하나뿐인 자식이며 마누라에게 해준 것도 없으니 차라리 암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말하지 말고 이대로 포기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김서방이 암이라는 게 다 처음엔 가능성이 없다고부터 말한다면서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누구보다 잘 안다. 지금부터 함께 노력하면 된다고 위로하며 우선 사채빚부터 빨리 정리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네요. 아마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와 준 것은 말이죠.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듣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부모란 영원히 제게 상처만 주는 존재라고만 생각하며 평생 원망만 하며 지냈는데 정작 힘들고 고달픈 부모를 저 또한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버지는 주저앉은 제 앞에 함께 주저앉아 자신이 못난 아비라 미안하다며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못난 부분들까지 모두 다 감싸 안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암을 완치한 경험이 있었으니 병원이며 식단 관리까지 공부해 저희 아버지를 위해 많은 것을 도왔어요. 그리고 엄마는 젊어서도 그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결국 다 늙어서도 짐이라며 매일같이 아버지를 구박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곁에서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해 간병에 힘쓰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언제나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만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디에도 없을 착한 제 남편 덕분에 우리 가족도 서로를 위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도 앞으로는 남편에게 모든 숨기는 것 없이 좋은 배우자가 되어주겠다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왔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란하고 안정적인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